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 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그리고 이 코너엔 새로 오신 분이죠. 시사인 김동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네, 김동인 기자께서는 지난주 개편 전까지는 목요일, 금요일 뉴스 타임라인을 책임지셨었는데 네. 이제 금주의 말말말 새로 오시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말말말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중요한 공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의 슬로건을 찾는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뉴스 하이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슬로건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LED TV, 백화점 상품권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아직 참여 안 하신 청취자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금주의 말말말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디오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부결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각자 가진 생각대로 했지 저희가 토론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방송만 하셔야지 왜 또 그래서 저는 서울시당에서도 그런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이게 우리 당이 지향해야 될 정치가 맞나, 저는 당연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도 그냥 방송만 하시는 게 맞다. 네, 그분이란 용어가 이게 정치 시사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네. 이번에 그분은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활동해온 강용석 변호사죠? 네, 그렇습니다. 복당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 들으신 목소리는 오늘 최고위원회 직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브리핑한 목소리고요. 예. 두 번째 들으신 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하태경 의원의 말입니다. 네. 둘 다 지칭 대상은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결국 입당 불허 결정을 내렸죠. 네, 최고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 결과 부결 그리고 불허되었다고 이준석 대표가 밝혔는데 네. 이 몇 대 몇이었냐 이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찬성이 다수였다, 반대가 다수였다 이렇게만 밝혔는데 네. 뭐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호 토론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논박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시끌시끌해지고 어떤 얘기가 나왔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는 것조차도 차단했다. 네.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복당 불허가 다수다라면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네요. 그렇게도 읽히죠. 어느 정도. 복당해야 한다는 분도 최고위원들 중에 있었다. 네, 근데 네. 복당 과정 자체가 워낙에 좀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네. 그 경기지사를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예. 복당 신청을 했고 이 복당 신청서를 받자마자 이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하루 만에 승인 통보를 보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것도 네. 이 서울시당에서 왜 이렇게 빨리 결정을 했냐, 이렇게 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느냐라는 거를 좀 지적하는 내용 인터뷰를 했던 거거든요. 네.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당시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제명됐고요. 당원 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받은 자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재입당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입당을 하더라도 최고위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복당이 애초에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특히 강용석 변호사와 이준석 당대표 간 신경전이 또 상당히 거세게 일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한 3개월 전이었는데요. 예. 가로세로 연구소, 그러니까 가세연이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떤 의혹 제기를 합니다. 네. 2013년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죠. 예. 그런데 이후 상호 고소 고발이 이제 난무하게 되었고요. 예. 가세연이 직접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고발장.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측은 형사재판에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수사기관 어떤 곳으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고 네. 맞불을 놨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에 대해서 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요. 네. 연이어서 지금 가세연이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꼼꼼히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복당 신청을 낸 시점, 그리고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준석 대표 갈등을 겪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에서 부결이 난 것이다, 이런 논리까지도 지금 펴고 있죠. 네. 저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예. 서울시당에서 입당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이게 국민의힘의 당초 입장도 아니었을 뿐더러 네. 대선 전에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와 갈등 양상을 보였던 이준석 대표가 1월 달에 워낙 이 가세연에서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네.
뿐만 아니고 비난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그렇죠. 당의 분란을 만든다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입당이 된다고 깜짝 놀랐는데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는 부결이 나서 일단 그 시민들이나 독자들로 하여금 좀 해답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네. 원래 보여줬던 태도가 맞네. 이런 해답은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강 변호사 측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했나요? 어떻습니까? 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몇 가지 인터뷰를 좀 살펴보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예. 일단 이게 복당이 아니라 입당이다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입당이다, 복당이 네. 아니고. 네. 그러면 입당이 지금 200만 당원이 입당했다고 하는데 예. 그 입당한 사람들 다 최고위에서 의결하냐 이 얘기거든요. 네. 그 논리를 펴고 있고 예. 또 최고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결사옹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언론 인터뷰도 나왔는데요. 예. 한편으로는 조금 출구 전략도 좀 나오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출구 전략이요? 네, 지금 현재 그 경기지사에 경선에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런 말이 좀 나왔어요. 입당이 안 됐으니 야권 분열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로 나타나면 안 나가는 게 맞다. 어허. 그러니까 출마를 하지 않는 방향도 지금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최고위의 복당 불허 결정. 그러니까 입당이냐 복당이냐 사실은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당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당이다. 이렇게 강용석 씨는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네. 어쨌건 그 사유가 단순히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때문만이었겠느냐.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폭탄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사실 논란이 많은 활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논란이 많은 활동 중에서 특히나 지금 흔히 유튜브에서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네. 정확하지 않은 이 어떤 정보 그리고 예. 사실관계만 가지고서 영상을 만들고 조회수를 올리는 행동을 보통 이제 사이버레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이버레카. 네, 예. 사이버레카의 선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 활동이 특히나 논란이 됐고요. 네. 예전에 작년이었나요? 슈퍼챗 한마디로 구글에서 보내는 돈 보내주시는 거. 네, 돈 예. 보내주는 거. 이거에 가장 수익이 높았던 채널이 가로세로 연구소였다고 해요. 진짜. 예, 세계 그 1위였죠. 세계 1위요. 네. 세계 1위. 네, 그러다 보니 워낙에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주제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낙인 찍기로 논란이 됐던 게 네. 지난해 12월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지명됐던 조동현 서경대 교수. 네네. 아이들의 신상과 얼굴을 밝히는 문제 때문에 맞아요. 특히나 비난을 많이 받았었죠. 네네. 자, 그러면 이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시도 그리고 불허 자체 그냥 우리가 해프닝으로 넘겨야 되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권에서 좀 폭넓게 보자면 네. 이게 서열 정리가 됐다. 서열 정리. 네, 이 무슨 의미냐면 예.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사실상 야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 쪽에서는 극우 보수 정당들이 많이 탄생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하라는 요구가 예. 일종의 그들을 묶어주는 구심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두 가지가 변한 겁니다. 하나는 이 정권 교체가 보수 정당이 이뤄내고 말았습니다. 네.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요. 네.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소를 했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상 구심점이 사라진 상태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보수 정당 이외의 영역에선 사실 정치적인 재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보수 정당 내부에서의 어떤 서열 정리가 완성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말은 어떤 것입니까? 네. 이재명 전 후보, 이재명 상임고문을 둘러싼 민주당의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네. 예. 일단 관련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고문께서 시흥 보궐선거에 나가시게 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대단한 쌍끌이 효과를 낼 거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 시흥 지역이 지난 대선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20% 이상 격차로 압승한 곳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권과 당권 사이에 2년 후에는 이재명 후보가 종로 출마 정도 그런 정도면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덩치도 더 키우고 국민적인 기대에 요구하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숙성되는 그러한 경로를 거칠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안민석 두 의원의 목소리인데 내용은 서로 다르네요. 네, 이재명 그렇습니다. 상임고문의 향후 행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진로 상담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예. 일단 이거는 이제 29일, 28일에 있었던 조정식, 안민석 의원의 연쇄 인터뷰 MBC 라디오에서 나온 목소리인데 예. 논란이 당시에만 해도 이건 판타지 아닌가? 너무 상상력이 지나친 것 아닌가? 왜냐하면 경기지사 나가겠다고 하니까 본인 지역구가 이제 비니까 여기로 오세요. 라는 얘기였잖아요. 예. 이때까지는 사실 현실성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이재명 고문을 둘러싼 어떤 이재명 고문의 진로를 둘러싼 각종 시나리오들이 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럼 단순하게 그럼 넘어갈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재명 고문 과연 어떤 시나리오를 택할지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심지어 국민의힘 측에서 뭐 분당 이야기도 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제기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총 4가지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조정식 의원, 안민석 의원 얘기했던 건 시흥으로 가시라 첫 번째고요. 네. 안민석 의원은 일단 당대표를 하시고 나중에 종로를 출마하시라 네. 라는 거고요. 예. 이 두 가지가 처음 나왔지만 나중에 나온 얘기들은 경기도 성남 분당 을 지역구에 보궐선거에 나가는 것. 한마디로 네. 모두 다 이 조기 등판 가능성입니다. 아하. 그리고 네 번째 시나리오는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 당내 경선을 통과하고 실제로 출마하게 된다면 거기도 이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여기 비는 인천 계양 을로 출마하시라. 아하. 이런 시나리오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모두 조기 등판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중에 3가지가요. 아하. 그런데 예.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를 어떻게 해서든 재기를 시켜야 된다는 그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 네. 사실 뭐 지금 얘기 나오는 인천이나 네. 경기 시흥 이런 쪽은 딱히 이재명 전 지사가 뭐 연고나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뜬금없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 뭐 유승민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항상 대구에 있다가 예. 갑자기 경기도로 오느냐 맞아요.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에서도 이런 논의를 너무 길게 끌거나 아하. 너무 강조가 되면은 네. 또 이게 비판을 받을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조응천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분당 가불이 답이죠. 뭐 그래서 그쪽이 비니까 그쪽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냐 주거지니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장에서 돌아와 가지고 갑옷 끈 풀고 있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자가 뭐 어떤 소신적 발언이기도 하겠지만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네.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복귀에 대한 어떤 진로 상담이라는 표현 주셨는데 네. 그 목소리가 나오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원내대표 선거 때 그 2차 선거를 통과한 사람이 총 4명이었거든요. 네. 그 4명이 모두 다 정견 발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을 지키겠다. 아하.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가 이재명을 지킬 적임자다라는 형태로 경선에 나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을 지킨다라는 것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난 겁니다. 뭐냐면 경기도지사 그리고 성남시장을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면 네. 여기에서 이제 자료나 그렇죠. 이런 것들 창고 대방출되는 거 아니냐. 네. 조사가 이루어진다. 네. 예. 그리고 조사 되기도 전에 공개하는 것 아니냐. 아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성남시장도 지금 은수미 시장이 일단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긴 한데 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누가 나갈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경선을 대비하고 계신 분들은 있지만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성남 그 분당 을 지역구 의원인 김병욱 의원의 차출설이 나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자리로 이재명 등판설이 같이 엮어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가장 강한 논리, 그러니까 조기 등판해서 의원이 된다면 뭐가 좋냐? 이거를 좀 나름 좀 해석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긴 한데 네. 뭐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좀 하드코어한 해석은 예. 의원이 되면 이제 불체포 특권이 있다. 네. 예.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논리도 이제
뭐 겉으로 드러내진 못하지만 작용이 되고 있고요. 아하. 또 가장 그래도 조금 점잖은 논리는 네. 어쨌든 안방이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상징적인 공간이었는데 여기를 내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네. 그러다 보니 경기지사 선거, 지금 성남시장 선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리면서 이런 조기 등판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복잡하네요. 복잡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어떤 계파 다툼의 연장선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조기 등판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이미 대선 직후부터 논란이 좀 있었죠. 그렇죠. 예. 가령 그 원내대표 선거라든가 비대위원장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고문이 직접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목소리 있었죠. 네. 예. 근데 당시만 해도 그 목소리는 좀 작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복귀했던 순간과 오버랩을 해보니까 조금 더 일찍 등판해야겠다라는 그 말의 목소리가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네. 당내에서 지금 친문계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인원수로 따지면 좀 주류 세력이라고 불리는 예. 세력에서 네. 지금 그 워낙에 그 송영길 전 대표였던 서울시장 출마에 조금 반발하는 목소리가 퍼지고 많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제 정계 은퇴를 하면서 네. 송탐대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죠. 송탐대실. 송영길 대표니까요. 예. 네, 네.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이사진도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네. 지금 송영길 등판설을 좀 일축시키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서로 간의 견제들이 좀 작동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좀 빠른 복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게다가 이재명이 아니라면 누가 지금 리더십 키를 잡고 가겠느냐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렇게 된 건 사실 워낙이 좀 아깝게 졌기 때문이다. 네. 그만큼 어떤 인물의 지금 무게감이 많이 실려 있다. 이렇게 그 반응이 나오는데 사실 네. 가장 지금 좀 대다수의 해석은 조금 전에 그 조응천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예. 야 이제 막 투구 벗었는데 네. 지금 막은 좀 너무한다. 야 지금 네.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반응들이 지금 다수죠. 알겠습니다. 다음 말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이봉우 연구원 어떤 말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제가 뽑은 키워드는 기자들과의 기싸움인데요. 네. 네, 어떤 기싸움인지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 CBS 라디오에서 한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선거 기간 중에 우리 당선인에게 대한 굉장히 혹독한 어떤 기사들이 났던 곳이기 때문에 네. 불편한 심기가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뭐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이런 게 지속된다면은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텐데 초기에 있는 다소간의 기싸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혹독한 기사들이 나왔던 곳에 당선인의 불편한 심기가 들어갔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이게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네. 전후 사정은 이렇습니다.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지난달이죠. 얼마 안 됐는데 예. 인수위원회가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받은 다음에 지금 출입기자가 한 10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1000여 명의 출입 기자들 중에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뉴스버스가 출입을 허가받지 못한 겁니다. 아하.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입 불허 통보를 받았고요. 네. 뉴스버스와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보류가 돼 있는 상태, 심사 중이라고 공식적으로는 말하는데 네. 뉴스버스가 오늘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30일에 이미 답을 받았는데 안 된 것 같다, 출입 등록이. 예.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관계자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아하.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세 개 매체 보시면요. 네.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뉴스버스 모두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네. 비판 검증보도 많이 냈던 매체입니다. 그러네요. 네, 뭐 고발사주 의혹도 있고요. 예. 김만배 녹취록도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비판 언론에 대해서 저 일종의 좀 보복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나왔고 인수위에서는 그게 아니라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다. 협회 소속이어야 되는데 아니다. 미디어오늘은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 지금 방금 들으신 바대로 이준석 대표가 당선인의 불편한 심기가 들어간 게 맞다고 쉽게 말하면 인정을 해버린. 인정 확인을 해줬네요. 당 대표가. 셈이죠. 예. 아니 그러면 지금은 초기니까 기싸움인 것이고 장기화되면 문제다라는 이러한 인식, 이러한 시각 괜찮은 건가요? 김동인 기자님 기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했죠 지금. 네. 들어보면.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이 방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네. 예전에 열정열차 일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여수에 가는 열차 안에서 예.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미국처럼 그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를 하면 망하게 해야 된다. 맞아요. 예. 그 발언을 저 진짜 라이브로 듣고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질문을 MBC 기자가 한 거예요. 네. 처음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니 MBC 뭐 지배구조 문제 어떻게 할 거냐였는데 예. 갑자기 대뜸 아니 잘못된 보도를 하는 언론사도 망해야 된다. 망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모두가 갸우뚱하고 있으니까 벙쩍 깼는데요. 네, 후반부에 어떤 말을 하냐면 네. 아니 뭐 MBC처럼 그 큰 언론사는 그럴 일 없겠지만 작은 매체들은 그럴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해요. 또 다시 근데 반복됐네요. 메이저 뭐 대규모 네, 그렇죠. 언론과 소규모 마이너 언론. 근데 순간 그 작은 매체라는 말에 이제 뒤따르는 그렇죠. 그 몇몇 언론사들이 떠올랐고 실제로 이번에 좀 피해를 본 언론사들도 아하. 그때 떠올랐던 언론사들과 상당 부분 겹친다. 네. 그리고 왜 여기 시사에는 안 들어가 있나? 내가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좀 자괴감과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미디어 인권 연구소 이봉우 연구원 미디어 인권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언론을 그러니까 비판적 보도, 마음에 드는 보도가 아니라고 해서 언론을 막아버리는 것은 이게 사실 너무 지금 노골적인 상황이에요. 아까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발언들 포함해서 예.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네.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이봉우 연구원, 김동인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봉우 연구원 준비한 다음 말은 무엇입니까? 네, 데이터의 함정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예.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발언으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네. 사실 관련 보도가 좀 아쉽다는 지적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보도 사례 오늘 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이준석 대표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던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3월 29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외출하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아무도 사실은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택시 한 번 타기도 힘듭니다. 휠체어를 택시에다가 실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택시가 한국에 많지 않고요. 장애인 콜택시라고 있긴 하지만 출근길은 아예 포기해야 되고요.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 때도 많고요. 장애인들은 외출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장애인 콜택시가 있긴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김혜지 의원이 이 외에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 저상버스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30%도 안 된다는 현실이라거나. 김혜지 의원 스스로가 장애인 시각장애인이죠? 그렇습니다. 예, 중증 시각장애인입니다. 예.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뭐 94%로 서울에 많다고 하지만 이게 지역별 격차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으로 나가면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동 수단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보루가 이제 장애인 콜택시인데 예. 이것도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 보통의 이제 다른 경우들 또는 뭐 이제 비장애인들이 평소에 살 때는 이동권에 대해서 거의 생각도 안 하고 살 정도로 당연한 문제지만 그렇죠. 장애인들은 일상이 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동하려고 하면. 네.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뭐 언론 보도 아쉽다는 지적들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최근 SNS에서 조금 화제가 됐던 보도가 연합뉴스의 3월 31일자 보도인데 네. 방금 들어본 김혜지 의원의 장애인 콜택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라는 발언을 팩트체크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사실 저는 많은 얘기들 중에 2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 진짜 그래? 이거를 콕 집어서 팩트체크한다는 그 대상의 선정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네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팩트체크를 할 때 그 많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 중에 특히 이준석 대표 말들 중에서도 조금 체크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2시간 갖고 팩트체크하는 게 좀 너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언론의 존재 이유 한번 좀 생각이 되네요. 과연 이런 팩트 체크를 하려고 언론이 그 엄청난 예산과 인력과 우수한 그 자원들 일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김동인 기자? 보통 팩트 체크를 할 때는 이제 주제를 잡고 그 범주를 어느 정도로 정하고 그 과업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 왜냐하면 팩트 체크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그 막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2시간이 걸리느냐라는 범주를 잡은 것은 사실 어느 정도 편의적인 그러니까 가능한 시간 내에 가능한 범주를 잡다 보니까 그 정도를 잡은 것 같고요. 말을 하다 실제로 보니까 그렇죠. 예. 더 자원을 투입하고 이거는 사실 조직적인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사가 좀 더
세게 실제로 이동을 얼마나 하고 있으면 필요한 이동량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것을 장인의 삶을 좀 포괄해서 팩트 체크를 했으면 좀 다른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연합뉴스에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결과 얘기한 이유 뭡니까? 네, 일단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제 데이터의 함정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요.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업체인 서울시설공단 그리고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그 데이터들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평균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이 32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장애인 콜택시 수도 2019년 437대에서 올해는 634대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더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죠.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2시간 이상 기다릴 1.1%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김혜지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SNS 그리고 미디어 오늘과 같은 비평지에서 여러 비판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가 서울시밖에 포함이 안 된 자료예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가면 사실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이동권의 실태가 있는데 서울시 자료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서울시는 다른 이동 수단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한데 이게 현실을 반영 못한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들에는 취소율이 안 들어가요. 근데 취소율이 뭐냐면 장애인분들이 그 한 번 신청해서 바로 배차가 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신청하면 배차 시간이 너무 기니까 취소했다 또 신청하고 취소했다 또 신청하고 그 취소들은 다 여기 데이터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계속 하다가 결국엔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데이터다. 데이터의 함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팩트체크 자체도 상당히 한계가 있고 뭔가 좀 통계적 학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굳이 이런 걸 이렇게 팩트체크하면서 문제 삼아야 하나라는 부분에서 더 사실은 조금 답답한 우리 언론의 현실 같습니다. 32분이 맞아도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은 그런 걱정 안 해서 8분 만에 탄다 그러니까요. 금주의 말말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그리고 시사인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